2024년 4월 어느 날 새벽, 저는 평양당 선전선동부 숙소에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혁명의 새 태양이라 불리던 김주의 이름이 그날부터 평양에서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내부 번호가 떠 있었고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짧고 날카로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즉시 소집입니다. 사유는 현장 도착 후 전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사유는 도착 후라는 표현은 언제나 불길한 징조였기에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대부분의 간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들어온 부부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철저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손끝까지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 중앙의 결정입니다. 부부장은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각부로 김주의 동무 관련 모든 자료를 전면 회수합니다. 사진, 기사, 영상, 포스터 이미 배포된 신문과 방송 원본까지 예외 없이 수거하십시오. 회수 작업 중 사본 보관이 적발될 경우 즉시 보위부에 인계하고 중대 범죄로 처리한다는 지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부부장은 질문 금지라는 단 한마디로 모든 여지를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주혜는 당과 국가가 미래의 희망으로 내세우던 존재였고 저희 부서는 밤낮 없이 그녀의 사진과 영상을 만들며 혁명의 새 태양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지도부 지시에 의해 완전히 지워져야 한다니 이 상황은 단순한 선전 전략 변경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의 균열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김주혜 관련 업무는 2022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주혜가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했을 때 평양 내부는 큰 충격과 긴장으로 술렁였습니다. 세습체제에서는 후계자의 첫 등장이 곧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서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었고 저는 김주혜의 모든 움직임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매일같이 분석하고 편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미사일 발사 참관, 군부대 시찰, 각종 행사 참석까지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표정과 침착한 태도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준비된 후계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몇 차례씩 공개석상에 등장하던 아이가 갑자기 일정이 사라졌고 영상을 준비하라는 명령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온갖 추측이 돌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작은 목소리로만 나돌다가 금방 사라지는 위험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불길함이 현실이 된 것이 4월 초 회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평양은 순망호를 억누른 전시체제처럼 돌아갔습니다. 각 기관과 학교, 인민반, 공장, 심지어 비밀리에 배포되던 내부 학습 자료까지도 모두 회수 대상이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차량에 실려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위부 요원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누구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곧바로 잡혀갈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평양에서는 김주혜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그 이후였습니다. 회수 작업에 참여했던 동료 몇몇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무실과 자리 배치는 흔적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가장 가까운 동료인 이철수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당원이었고 이를 위해 오랜 시간 김주혜 관련 자료를 다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김주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보위부에 끌려갔고 일주일 뒤에는 가족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것도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저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컴퓨터에 남아있는 파일 하나가 문제될까 두려워 매일 밤 다시 확인했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며 혹시나 흘려놓은 사진이 있을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장실 앞을 지나가던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는 보위부 간부의 낮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김주의 동무 문제는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관련자들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이어 들린 부부장의 떨리는 질문. 그럼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시 들린 냉혹한 대답.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김주의 동무는 앞으로 다시는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이라는 두 글자는 제 심장을 꽉 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대로 있으면 이철수 동무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까지도. 딸과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지옥 같은 체제의 아이들을 계속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간부였던 만큼 감시는 더 심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록되는 상황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은밀히 신뢰할 만한 인맥을 찾아다니며 브로커와 연결될 루트를 찾았고 결국 국경 지역에서 밀수로 생계를 이어가던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조건은 1인당 5,000달러, 내 식구면 2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귀중품을 모두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결혼 반지, 장모님께 받은 비치 팔찌, 심지어 상부에서 하사받았다는 시계까지 암시장에 내놓았고 밤에는 중국 문서를 몰래 번역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 만에 겨우 브로커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했습니다. 그 와중에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것을요. 그 소식은 제 탈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8월 보름날 밤, 브로커는 두만강 상류 지점에서 23시에 만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날 낮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아내는 장을 보고 저는 출근에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뀐다는 긴장감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습니다. 밤 9시 우리는 한 명씩 시차를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역 뒤편 공터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트럭을 타고 장시간 달려 새벽 이시경 함경북도 온성군에 도착했고 산속을 1시간 넘게 걸어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찰대의 손전등을 피해 강가에 엎드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아들을 업었고 아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8월임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물살에 휩쓸린 여성의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 순찰대의 손전등이 켜지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온몸을 물속에 숨겼고 총알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울음을 터뜨릴 뻔해 저는 그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총성이 멈추자 브로커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우리는 남은 힘을 짜내어 헤엄쳤고 마침내 중국 땅의 진흙을 밟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송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속을 통해 조선족 할머니가 운영하는 은신처까지 이동했고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이후 중국 남쪽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라오스로 넘어갔고 다시 정글을 사흘 밤낮으로 걸어 태국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살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국정원 조사를 받으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김주의 갑작스러운 실종, 자료 회수, 동료들의 숙청, 김여정의 공개활동 증가 등 제가 본 사실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저를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대했으며 인간적인 태도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 태도 하나하나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생활하며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고 가족들도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고 저는 여러 번의 면접 끝에 광고회사에 취업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저는 김주의 사건과 당시 진실을 기록한 책 사라진 후계자를 출간했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강연을 하며 북한 내부의 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고 있으며 여러 탈북민들을 돕는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에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공식 증언자로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김주의 사건의 본질과 북한 권력층 내부의 공포 정치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고 몇몇 외교관은 증언이 끝난 뒤 제 손을 잡고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요리교실에서 배운 실력으로 작은 가게를 준비하고 있고 딸과 아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저마다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 저는 가끔 두만강의 얼음장 같은 물살을 떠올립니다. 북한에서 내리던 눈은 비참함과 추위를 뜻했지만 여기서 내리는 눈은 평화와 따뜻함을 뜻합니다. 저는 언젠가 북한에서도 이런 눈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혜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증언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선택, 용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그 자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